은정아, 착각하지 마.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집에 들어오라고 합니까? 전호보다 거의 10년이나 더 큰 파탄난 여자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선생님, 저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과거가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강하게 극복한 것이 더 자랑스럽다. 조용히 해. 그녀의 강인함은 단지 그녀의 가련한 패배를 덮기 위한 은폐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 같은 사람은 준호 씨를 끌어내리지 않을 거예요. 실패, 네, 실패했지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아무리 당신을 모욕하려고 해도 살아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그들은 둘 다 완벽하지 않은 시기에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받은 일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젊은 야망과 사랑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가족,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깊게 뿌리박힌 깊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았다. 나이 차이, 가족으로부터의 암묵적인 단대, 그리고 가혹한 선입견이 지속적인 도전을 만들어냈다. 모든 말, 모든 시선, 모든 결점은 그들의 사랑을 위한 시험이다. 권력적이고 보수적인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냉엄한 질문들, 함축적인 말들, 그리고 그 관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암묵적인 시험들, 그들의 사랑이 이러한 풍파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할까요? 아니면 가족과 사회의 압력에 굴복해야 할까요? 이야기는 사랑뿐만 아니라 인내, 이해,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완벽한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이 제시하는 결정과 도전에서 말입니다. 이 여정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때때로 사람들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장벽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직면한다.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대형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은정입니다. 매일 아침 10년 동안 살아온 역삼동 작은 아파트를 나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바쁜 인파로 들어간다. 마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빠른 삶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42세의 나이에 저는 빡빡한 일정부터 조용한 주말 저녁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여주인이 항상 계란이 첨가되지 않은 비빔밥을 주문했기 때문에 저를 그리워하는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쉽게 사귀는 편은 아니지만 사무실에서는 직장 동료와 부하들이 저를 존경하는 큰 언니라고 항상 말합니다. 어려운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곤 했다. 늦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때때로 내가 그들과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행정실장이 새마을과 가까워지기 위해 시간의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몇 차례 제안했지만 나는 미소만 지었다. 저는 항상 계약서, 문구, 그리고 각 단어의 투명성에 대해 소속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나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옛 동창들이나 심지어 친척들이 종종 묻는다. 은정아, 너 왜 결혼 안 했어? 직업을 통해 행복을 잃지 마라. 나는 웃기만 하고 종종 내 직업이 행복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은 내가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제때에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은 지금 현재 어떤 조각도 빠짐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리듬은 때로는 약간 외롭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고른 아주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과거는 서울의 추운 겨울날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나타난다. 결혼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모순투성이의 영화처럼 느껴진다. 그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모스쿨을 막 졸업하고 경력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인 지부는 매력적인 미소와 열정적인 말투가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입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한 전시회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그는 감상적인 흑백 그림을 전시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딱딱한 법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그의 자유롭고 관대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 함께한 날들은 아름다웠어요. 지구는 홍대의 작은 카페부터 창작의 가뭄을 찾는 평화로운 교회까지 나를 데리고 다니곤 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마포구의 낡은 작업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가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시간과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말이죠. 어느 가을 저녁, 제가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희 아파트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페인트 통, 연필, 그리고 산더미 같은 그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집에 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선반에 있는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당신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며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갈등이 서서히 나타났다. 중요한 사건을 맡기 시작하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잦아지자 지훈은 너무 야심만만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반대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데 대한 그의 무책임함을 느낀다. 한 번은 늦은 밤에 우리가 결혼한 후 처음으로 선물한 내가 준 시계를 그림 도구를 사기 위해 파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묻자 연예인이 사는 법이라며 웃기만 했다. 3년간의 동거 끝에 우리는 이태원의 한 작은 카페에서 겨울 아침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안 물어. 우리는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지훈이가 저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내가 당신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 후 나는 다시는 누구도 내 경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끔 미술관을 지나가거나 밤중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를 떠올린다. 후회해서가 아니라 지훈이가 중요한 교훈을 줬기 때문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지만 둘이 함께 그리지 않으면 영원히 미완성된 분놀림일 뿐이다. 내 삶은 일에 달려있으며 시간과 두꺼운 계약으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남들이 꿈꾸는 이정표만 달성하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40이 되면서 역삼동의 한적한 사무실이나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은 성공이 관계가 주는 따뜻한 느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일부가 조각이 부족한 것처럼 깊은 느낌이다. 바로 그때 준호를 만났다. 각지에서 온 변호사들이 모여 경험을 교환하는 종로 지역의 한 고급 호텔에서 법률사무소에 간담회였다. 방에 들어서면서 유명 스타트업 법률 고문으로 막 부임한 32세 안팎의 젊은 변호사 준호의 빛나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연설이 끝난 후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고 변호사들이 모두 알고 있는 큰 소송에서 내가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을 칭찬했다. 처음엔 준호를 유망한 젊은 동료로만 여겼다. 하지만 전문적인 행사에서 만난 것을 통해 나는 그가 똑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건조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호는 한 번은 제 사무실에서 심야 모임을 하는데 홍대의 한 가게에서 갑자기 따끈따끈한 빵 한 봉지를 가져왔어요. 나는 당신이 충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는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말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느낌이 남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순식간에 사무실에서 화제가 되었다. 일부 동료들은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직업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준호가 승진을 위해 나를 기댄 다는 암시를 주는 사람도 있다.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중요한 회의에서 인사부장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준호에게 큰 사건을 맡기는 것을 편애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능력밖에 없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막 사무실을 나가려던 중 복도에서 준호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초조해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게 물었죠. 우리가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우리 둘 다 기피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같은 직업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공감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준호 씨가 딱 나왔을 때 제가 감정에 대한 달피를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날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찬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내가 공유할 사람이 없다면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일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답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한 일은 봄날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법률 세미나에서 준호를 만났다. 세미나의 격식을 차린 분위기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긴장되고 진지한 얼굴의 연속 속에서 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돋보였지만 남다른 친근감을 드러냈다. 내가 기업법의 복잡한 조항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른 견해를 제시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홀에서 모든 사람이 변명할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졌을 때 준호가 내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은정 언니, 저는 오래전부터 언니의 법률 기사를 지켜봤어요. 라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연스럽지만 못지않게 말했다. 몇 마디 사료적인 말을 한 후 그는 갑자기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라고 제안했다. 이 근처에 아는 집이 있어요. 조용하고 대화하기 좋은 곳. 나는 약간 망설였다. 모든 관계에서 항상 조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마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간 카페는 강남의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책잔이 은은한 노란 불빛이 비치는 아늑한 곳이었다. 우리는 모퉁이에 앉아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처음의 대화는 단지 일에 관한 것이었다. 두드러진 사건들, 법조계의 도전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야기는 더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외국의 NGO에서 일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불의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경험들에 대해 언급할 때 조용해져서 나를 사로잡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그 친밀함도 나를 경계하게 했다. 내 마음 중 일부는 특히 방금 알게 된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것이 불편하다. 그가 내 사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묘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는 강요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이해합니다. 언니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공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와 닿아 놀라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행사에서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매번 준호는 공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제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긴 재판이 끝난 어느 날 저녁, 나는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괜찮아요? 저녁 먹는 거 잊지 마. 짧지만 진심 어린 관심을 갖게 하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준호 씨의 등장이 어색한 상황들을 다져왔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에서 한나이 든 돕누는 갑자기 넌지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대단해. 중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알아. 그 말이 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파도가 일지 않았다. 회의 후에 준호는 복도에서 나를 기다렸다. 소문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그는 굳은 눈빛으로 말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니의 느낌만 신경 써요. 그 말은 나를 안도감과 동시에 당황하게 했다. 저는 제가 어떤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감정이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것과 맞설 준비가 되지 않았고 기쁨과 도전도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사귀다가 어느 가을 저녁 남산공원으로 통하는 길을 단풍이 물들자 준호는 갑자기 나에게 청혼을 했다.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제가 이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서 감정이 이성을 초월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알차게 준비한 그는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타워 인근 식당에서 촛불 작은 식탁. 그가 반지를 꺼냈을 때 나는 마음이 축 처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 결혼 생활에서 갑자기 떠올랐던 기억들 때문에 큰 파도가 내 마음의 모든 표마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지훈과의 말다툼, 참아왔던 고독감,
또 다시 수년도만 지켜온 독선과 통제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준호는 내 눈빛에서 망설임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부담도 주지 않고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은정씨,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 알아요. 나는 당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지 않고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기쁨이든 도전이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은 간단하지만 진심이었고 나를 설레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통찰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은 준호에게 도미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들을 열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약혼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은 내가 준호를 우대하기 위해 내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일부 고객들은 내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암묵적으로 의구심마저 나타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유례없는 압력에 직면하게 했다. 한 번은 주요 파트너와의 미팅에서 은정양, 동료와의 약혼이 의사결정 방식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내 프로가 결코 개인의 삶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긴장감을 면치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소송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를 거부하자 준호는 실망하며 은전아, 항상 일이 우선이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 전에 지훈 씨로부터 들었던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솔직히 준호에게 일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하고 언니의 삶과 잘 어울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답이 나를 안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우리의 관계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양측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도전적인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과 직업,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적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준호의 진심과 저의 각오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을 받은 서울은 이제 내가 추구하는 성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되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진짜 풍파는 준호의 어머니 영애 할머니와 저의 첫 만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 가족이 중요한 손님 접대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압구정동의 한 유명 전통 음식점의 겨울 저녁이었다.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통제에 익숙하고 딱딱한 원칙을 갖고 있는 강력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첫 순간부터 만남이 긴장될 줄은 몰랐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즉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복이 정교하게 디자인되었고 그의 얼굴은 권위 있는 시선으로 날카로웠다. 그러나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 그 눈에서 한 줄기 의식의 빛이 번뜩였다. 그때도 몇 달 전 우연히 목격한 종로의 한 작은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던 바로 그 여인임을 깨달았다. 당시 그녀는 주문에 대한 사소한 오해로 직원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간섭하지 않지만 그 장면은 매우 까다롭고 쉽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의 인상을 남긴다. 나는 그 일이 모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처음부터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의 일과 삶에 대한 몇 가지 사교적인 질문 후에 영애 할머니는 머뭇거리지 않고 정면으로 화제를 돌렸다. 저는 당신이 일 때문에 매우 바쁘다고 들었어요. 대리인 변호사라면 가족을 돌볼 시간을 벌기 어렵겠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함축적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짓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항상 경력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준호는 삼원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화제를 계속 돌렸지만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갈비탕이 차려졌을 때 그녀는 갑자기 나는 확고한 가족이 올바른 곳에 우선순위를 점할 줄 아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고 말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은정아?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단을 같았다. 저는 쉬운 대답으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제가 전통적인 아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답답해졌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그가 목소리를 내기를 바랐지만 그는 어머니의 완강함에 담원한 듯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가 떠났을 때 나는 식사라기보다는 신문을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내 손을 잡고 애써 위로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는 그저 조금 도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할머니께서 언니를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염의 부인이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혼한 적이 있고 독자적으로 살고 있고 그녀가 원하는 패턴을 따르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 씨로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암묵적인 도전이었다. 저는 달림길에 섰습니다. 제가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멈춰야 할까요? 준호에 대한 내 감정은 진실이지만 이 관계가 당면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했을까?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고 나는 더 큰 폭풍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초겨울 저녁에 있었던 준호 어머니의 자택에서의 만남은 처음에는 순탄해 보였다. 영희 할머니는 나를 제대로 된 매너로 맞아주었고 삼성동 넓은 집은 고급스럽게 배치돼 세련된 미학과 높은 가족의 지위를 과시했다. 우리는 정교하게 차려진 전통 음식들과 함께 큰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때의 분위기는 그다지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울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준호는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가끔 유머를 곁들였다. 하지만 나이 문제로 이야기가 돌자마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대화하다가 갑자기 은정아 올해 몇 살이야? 나는 준호보다 7살 많은 42세라고 성의껏 대답했다. 그 대답은 그녀를 몇 초 동안 침묵시켰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젓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에 이 나이가 아직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전면으로 치달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선생님, 행복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만 끄덕였고 눈빛은 은연중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식사 후 준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영희 할머니가 나를 거실로 초대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는 큰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은정 씨, 당신은 훌륭한 여자예요. 나는 그녀가 성취한 것에 감탄한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사성, 안정성, 그리고 완전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나이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이것은 단지 의심일 뿐 아니라 그녀는 제가 직면하기를 바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결혼은 많은 요소들의 조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나 외모에 의존하는 대신 두 사람의 성실함과 결단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기꺼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람이다. 비록 내가 입장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단지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퇴근할 때 보니까 준호가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온전 중에 그는 내 손을 잡고 엄마가 당신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 난 항상 내 편이야. 그의 말은 나를 어느 정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그의 어머니의 승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초대를 받고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이번에는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이 참석한 가족 모임이었다. 그녀는 대가족보다 먼저 저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맞서거나 불필요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만 제가 이 도전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저와 준호의 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여미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줄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녀는 나에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뜻밖의 시간에, 때로는 회의 중인 아침 한낮이나 긴 하루를 보낸 뒤 피곤한 늦은 저녁에 전화를 하셨다. 그녀의 전화는 꼭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종종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습니다. 이번 주 초 어느 날 아침, 내가 막재판을 떠났을 때 내 전화기가 울렸다. 여미의 할머니예요.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엄숙했다. 은정 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결혼 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세요? 아내가 되는 것은 단지 명분이 아니라 책임이다. 준호에게는 혼신의 아내가 필요하다. 나는 침착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선생님, 저는 당신의 관점을 존중하지만 직업은 저에게 직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일부입니다. 저는 행복한 가족이 개인적인 열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반드시 거래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할머니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하고 나서 직업만 아는 여자는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다. 고 판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 말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 그러나 격렬하게 반응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지만 저는 각자가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준호와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통화는 그다지 순조롭지 않게 끝났다. 저는 그녀가 저를 시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일이 더 어려워졌다. 그녀는 준호와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나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가족 모임을 주선하기도 했다. 한 번은 준호가 할머니의 메시지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도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강남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준호는 초조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신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엄마는 매우 걱정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서 할머니랑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말은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럽게 했다.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한 사랑과 당신의 어머니의 기대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이해하고 존경하려고 노력했지만 만약 그 노력이 항상 의심된다면 나에게 공평할까요? 준호는 조용하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눈빛은 법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와 얘기할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때부터 저와 여미 할머니의 관계는 침묵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동시에 저는 준호와 저의 감정이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하게 한 유일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컸다는 믿음이었다. 비록 내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그날 저녁 영희 할머니 댁에 가서 예전보다 일이 잘 풀리길 바랬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저녁 식사가 더욱 저와 할머니 사이의 개인적인 도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운 겨울, 나는 삼성동에 있는 그녀의 큰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유리 샹들리에의 불빛이 반짝이는 나무 바닥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친절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었지만 나는 몸짓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는 예쁘게 차려진 전통 음식으로 시작한다. 저희는 사교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제가 질문에 답할 때마다 할머니의 통찰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예의 바른 몸짓으로 할머니의 청소를 도우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내가 책상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나를 멈추고 말했다. 은정씨, 서두를 필요 없어요.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포메라니안을 닮은 작은 개가 호화롭게 설계된 둥지에 누워있는 다니 모투미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은 제 작은 친구 봉구입니다. 오늘 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먹이를 주고 털을 빗고 산책시켜 주세요. 가족을 관리하는 당신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 요구는 시험이나 다름없었고 그녀의 말의 무례함은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정한 터무니없는 기준 때문에 평가받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저씨, 저는 당신이 봉구 씨를 매우 사랑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즉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내 말뜻을 모르겠어요? 나는 단지 당신이 이 집의 신부가 될 능력과 헌신이 있는지 보고 싶다. 아내가 되거나 어머니가 되거나 한 가정의 어떤 역할이라도 하는 것은 희생과 자상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당함을 느꼈다. 지금 양보하면 말도 안 되는 시련의 소용돌이에 영원히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관점을 존중하지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은 시험이 아니며 저는 이러한 표준이 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의 대답은 방 안의 공기를 조용하게 했다. 영애 할머니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부엌으로 곧장 가서는 나 혼자 뿌듯하면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저는 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저희 관계를 더욱 긴장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내가 떠날 때 준호가 안부 전화를 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했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좀 지나치신 건 알지만 할머니는 그냥 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를 낙담시키지 마세요. 난 너와 나를 믿어. 어느 정도 위안이 됐지만 동시에 준호 가족과의 화합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할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지키는 것과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영희 할머니와 저 사이의 긴장은 준호와 제가 할머니 댁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주말 저녁 식사 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쌀쌀한 봄날 저녁이었고 바깥에는 가냘픈 이슬비가 내렸다. 나는 저녁이 어려울 것이라고 각오했지만 일이 이렇게 극적으로 될 줄은 몰랐다.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영희 할머니는 나에 대한 불만을 감추려 하지 않는 것 같다. 할머니는 제 직업에 대해 물으시지만 칭찬보다는 야심이 너무 많은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나는 점중하게 대답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관찰로 가득 차 있었다. 메인 요리가 차려졌을 때 그녀는 갑자기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정씨, 왜 자기처럼 성공한 여자가 준호 같은 사람을 골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신은 더 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단지 준호를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암시를 느꼈다. 식탁은 조용했다. 준호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당신이 저를 대신해서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분명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강조되었다. 선생님, 저는 준호를 나이나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 차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간단한 수학이 아닙니다. 영희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에 계속 앉아있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일어나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준호야, 그냥 남아서 엄마랑 얘기해. 준호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어깨에 매서운 이슬비가 내리는 것을 느끼며 대저택을 나섰다.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가 제게 준 암묵적인 굴욕을 계속 참을 수가 없어요. 몇 시간 후 준호가 우리 아파트로 와서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그는 어머니가 너무 멀리 가셨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제발 엄마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 씨, 제가 피곤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가 계속할 수 없을까 봐 두렵다.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착 달라붙은 목소리로 은정. 엄마는 그저 할머니 식으로 혐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 너만 필요해. 어려워도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지만 나는 또한 그의 어머니의 풍파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끊임없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을까? 아니면 결국 제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할까? 준호 엄마와의 긴장된 사건 이후 저는 제 감정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역삼동 작은 아파트에서 준호가 내 맞은편에 앉았을 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 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이 나나 당신의 어머니인 두 가지 선택 사이에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나에게 불공평해. 너에게도 공평하지 않아. 준호는 즉시 항의하며 내 손을 잡았다. 은정아, 나는 너를 결코 선택으로 여기지 않아. 너는 내 사랑이고 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피로감은 여전했다. 나는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직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 스트레스는 나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준호는 조용했고 그의 눈빛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가 정말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너의 결점을 존중할게. 하지만 언제나 기다릴게, 은정아. 그 후 3주 동안 우리는 연락을 중단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퇴근 후 친숙한 만남도 없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가는데 모든 것이 더 공허한 것 같다. 동료가 안부를 물었지만 나는 그저 대충 대답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한 번은 종로의 한 카페에서 나오던 준호를 멀리서 우연히 보게 됐다. 그는 야위어 보였고 표정이 피곤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그가 어머니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다. 내 중 일부는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껴안고 싶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더 상처만 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당시 고현인 전주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몰랐지만 제 목소리의 불안점을 느꼈습니다. 은정아, 너 평생 열심히 했어? 당신의 행복이 사업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피곤하면 잠깐 와. 어머니의 말이 나를 생각하게 했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서울과 쌓인 스트레스를 떠나 전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자란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유난히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익숙한 거리를 거닐며 시간을 보내고 옛 학교와 옛날 작은 식당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매일 저녁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나와 차를 마시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나는 사색할 시간이 있다. 준호와 나의 사랑이 그의 가족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궁금하다. 나는 당신이 나와 당신의 어머니 사이의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자신을 내몰리게 할 수도 없다. 3주가 지나고 준호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은정아, 내가 필요한 공간은 존중하지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 준비되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고 각 문장에서 진심을 느꼈다. 어머니의 작은 점원이 내다보이는 창문 앞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서울로 돌아와 모든 것을 직시할 때일까? 아니면 준호가 없는 나만의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어느 날 아침, 저는 강남의 사무실에 앉아 중요한 계약서를 읽는데 집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노크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하다. 갑자기 제 조수가 들어와서 약간 담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정 변호사님, 응접실에서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호 오빠 엄마. 나는 멈췄다. 영애 할머니의 이름은 나로 하여금 즉시 가슴속에 긴장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응접실로 걸어가자 사무실 분위기가 갑자기 움츠러들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녀가 고급스러운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말이죠. 권력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오늘날 그녀의 눈은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나는 곰손이 고개를 숙여 할머니를 자리에 앉게 했다.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은정아, 사과 좀 빚졌어. 나는 아직 반응하지 않았고 그녀는 계속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지금까지 제가 당신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아마도 저는 준호가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고 독립적인 삶을 살 때 아무도 준호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녀의 법적 글을 읽고 심지어 준호에게서 두 사람이 겪은 일에 대해 들었다. 그녀는 멈췄고 그녀의 눈빛은 나를 만났고 나는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은정씨, 저는 당신이 강하고 성실하며 존경받는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외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준호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녀의 사과는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관계가 영원히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지만 이런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준호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제가 자신을 증명하거나 받아들이기 위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은정씨,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준호의 행복은 내가 저만 기준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그것의 선택을 믿고 싶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절로 대화가 끝났고 저도 존경을 표하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저는 신뢰는 단 한 번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변화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떠나실 때 나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붐비는 서울 거리를 내다보았다. 내 안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스며들었다. 안도감, 놀라움, 그러나 조금 조심스러웠다. 나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가 방금 널 보러 왔다. 그녀는 사과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거 알아요. 1분도 안 돼서 준호가 바로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엄마가 당신을 보러 올 줄은 몰랐지만 당신이 변해서 기뻐요. 은정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압박감이 아니라 모두의 일심동체로.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앞길이 훨씬 밝아진 느낌인 것 같다. 하지만 행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저와 준호를 위해 인내와 결의를 가지고 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수개월간의 풍파를 헤쳐나간 끝에 준호와 저는 결혼식을 계속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의 묵을 장소 선정부터 추천명단까지 소소한 세부 사항을 함께 정리했다. 나는 모든 것이 간단하고 의미 있는 것을 원하지만 준호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항상 웃으며 우리는 너무 많이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우리의 날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결혼식 전날 내가 마지막 직전을 확인하느라 바쁠 때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결혼식장에 나를 보러 왔다.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흔한 냉정함이나 근엄함이 없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대신 드물게 온화합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전통적인 비단으로 점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주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한국 문화가 짙은 클래식한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진심 어린 눈빛을 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우리 가족의 전통 목걸이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준호에게 아이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 아이가 이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말들은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다. 저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저에게 큰 진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어느 봄날 오후 서울거리의 벚꽃잎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날이었다. 제 동료들, 준호의 친구들, 그리고 양쪽 가족들을 포함해서 손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와 함께 나오자 홀 전체에 박수가 터졌다. 레인 통로에서 준호 곁을 걸을 때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눈물을 흘리시고 영희 할머니가 옅은 미소를 짓고 친한 친구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하고 사랑과 책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도전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직면할 수 있지만 나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그날 저녁, 준호와 나는 신혼방에 함께 앉아 밖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정씨, 오늘 생각보다 예뻐요. 어려운 건 알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매일 순간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세상에는 시련이 많지만 준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고난이 사랑의 여정에서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임을 안다.